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 병원들이 제 딸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단 5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병원들 이름만으로 신뢰가 보장되는 곳의 교수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피아니스트인 딸의 손이 굳어가는데 유럽과 미국의 최고 병원은 모두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은 솔직히 말해 믿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1위라는 병원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차이가 제 딸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입니다. 평생 숫자로 세상을 정리하며 살아왔죠. 연매출, 점유율, 신용등급. 그게 제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위치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딸 제인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베를린 국립음대 수석 입학, 국제 콩쿠르 결선 진출, 하루 6시간 연습,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딸의 재능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 그 완벽함이 주는 확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 딸은 최고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모든 걸 설명해주는 문장이었으니까요. 처음 이상을 감지한 건 아주 작은 흔들림에서였습니다. 제인의 연주를 듣다가 박자가 0.2초 비는 걸 느꼈어요. 음은 정확했는데 손끝이 늦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죠. 피곤해서 그래요, 아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피곤함이 완벽을 흔들 때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며칠 뒤 아침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주먹을 쥔 채로 서 있었는데 손가락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던 거죠. 특히 왼손 약지, 피아노에서 리듬을 잡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넣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노트북을 열고 병원 리스트를 작성했죠.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 취리히 대학병원,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세계 최고 순위부터. 제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서열이 높은 곳일수록 답을 갖고 있다. 그날 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손이 내 손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예약 번호가 적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대신 행동으로 확신을 주려 했던 거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랑은 딸을 살리는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딸의 생명이 아니라 제 확신이었을 테니까요. 세계 최고 병원이라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 말입니다. 베를린에서 첫 번째 진단이 나왔습니다. 희귀 자가 면역 질환, 신경계 이상, 치료 방법은 제한적. 의사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어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과를 지켜본다는 건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음 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취리히, 보스턴, 런던 모두 같은 대답을 했어요. 희귀하다. 전례가 드물다. 악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회복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서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끝. 그 단어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기업에서 수없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프로젝트 종료, 투자 중단, 손절, 차갑고 명확한 언어. 그런데 그 말이 제 딸에게 적용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은 질서정연하게 차갑더군요. 그때 제 오만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서열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제 정체성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시아? 검증이 됐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신뢰할 수 있나? 온갖 편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은 매일 더 굳어갔고 제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체면을 버리거나 딸을 잃거나. 결국 저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죠.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어요. 제인, 우리 한국에 가볼 거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의문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보였어요. 아빠가 믿는 곳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렇게 저는 평생 쌓아온 서열의 신앙을 배반하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 될 줄은 몰랐죠. 비행기 안에서 딸이 잠든 모습을 봤습니다. 굳은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평생 기도 같은 건 해본 적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세계는 단 5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5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베를린의 겨울은 질서로 만들어진 추위입니다. 차갑지만 익숙하죠.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시스템대로 움직입니다. 인천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죠. 차가운데 맑았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이상한 균형이었습니다. 제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호텔까지 30분. 병원 예약은 내일 아침. 계획은 명확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조금 어지러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긴 비행이었으니까. 호텔 가서 쉬자.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제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처음엔 졸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개가 이상하게 꺾였습니다. 눈동자가 위로 말렸어요. 숨이 끊기듯 얕아졌습니다. 저는 제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인, 제인.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내 딸이 이 낯선 나라의 공항 바닥에서 끝나는 거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소리, 빠른 발걸음, 들것, 의료 가방. 30초도 안 됐습니다. 젊은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기저질환이 있나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물었는데 억양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파악한 듯 곧바로 영어로 바꿨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어요. 희귀자가 면역 신경계 손이. 문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동료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한국어였지만 리듬이 있었습니다. 훈련의 리듬. 제인의 손가락에 작은 집게가 물렸어요. 기계의 숫자가 떴습니다. 78. 저도 그 숫자가 낮다는 건 알았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뭘 주사하는 겁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처치가 먼저입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 딸을 살리는 중이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제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이 돌아왔습니다. 얕았던 호흡이 깊어졌고 창백했던 얼굴에 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가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미하게.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예약된 병원이 있습니다. 희귀질환 때문에 미리 연락해둔 곳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제가 병원 이름을 말하자 그는 무전기에 대고 빠르게 지시했어요. 몇 초 후 답이 왔습니다. 구급차가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에도 연락해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제인이 들것에 실렸고 저는 그 옆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베를린과는 다른 리듬으로 깜빡이는 불빛들. 구급대원이 계속 제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저는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해. 제인이 작게 말했어요. 아빠 무서웠어.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5분 동안 내가 평생 믿어온 서열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베를린이라면, 취리히라면, 보스턴이라면 정말 5분이 가능했을까요?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곳들에서도 공항에 의료진이 30초 만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답이 제 세계를 완전히 뒤집을 것 같았으니까요. 구급차가 예약해둔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인이 다시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이곳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해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이 제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요. 유럽의 병원들처럼 복도에 환자가 넘치지도 않았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데 효율적이었죠. 제인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유럽의 교수들과는 달리 흰 가운에 이름표만 달려 있었어요. 토마스 씨,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습니다. 독일식으로요.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의사는 제인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보통 이럴 때 의사들은 차트를 보며 병명부터 얘기하거든요. 희귀자가 면역 질환, 신경계 이상, 예후 불명확. 그런 단어들. 그런데 그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을 봤어요. 제인, 피아노 전공이시죠? 제인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차트에 직업난이 있었나 싶었는데 의사는 제인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 관절 모양이요. 특히 약지. 오래 연습한 사람의 손이에요.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더 놀랐어요. 의사는 제인의 전공을 미리 들은 적이 없었을 텐데 손가락 하나로 삶의 무게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5분 동안 물었습니다. 병명이 아니라 삶을 물었어요. 아침에 더 힘든가요? 밤에 더 힘든가요? 통증이 오기 전에 어떤 느낌이 먼저 오죠? 손이 굽기 전날 수면은 어땠나요? 질문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한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확했습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확함.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다 했습니다. MRI, 혈액검사, 신경검사. 다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세계 최고가 무너지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내린 진단을 이 젊은 의사가 다시 본다고요? 하지만 그는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제인, 한 가지만요. 오늘 여기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제인이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다시는 소리를 못 낼까 봐요. 손이 아니라 제 삶이 끝날까 봐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인이 무서워하는 게 통증이 아니라 상실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의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같이 찾겠습니다. 병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기준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의사.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어요. 제가 믿던 의학은 병을 맞추는 일이었는데 이곳은 사람을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받은 검사는 병을 찾는 검사였습니다. 저는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병과 원인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제인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요. 하지만 패턴이 이상합니다. 단순 자가 면역이라면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거든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럽 교수들도 같은 자료를 봤을 텐데 왜 아무도 이 패턴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밀검사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분석도 함께 돌리고요. 인공지능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람이 놓치는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술만 믿었고 여기서는 기술과 사람을 함께 쓰고 있었어요. 그게 왜 다른 결과를 만드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제인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환자를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릅니다. 병을 먼저 보지 않고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게 정말 제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흘 뒤 유럽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제가 요청한 회의였어요.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교수와 전문의 2명. 사실 이건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패하면 저는 다시 서열로 돌아갈 수 있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게. 회의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쪽에는 유럽 교수가 보였어요. 화면 너머로도 고개가 높아 보였습니다. 다른 쪽에는 한국 의료진이 앉았어요. 표정이 낮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재판정 같았습니다. 한국 의사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염증 반응이 특정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단순 자가 면역으로 보기 어려운 수치 변동이 있어서요. 유럽 교수는 손을 들어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희귀 자가 면역입니다. 끝입니다. 끝. 그 단어가 칼처럼 날아왔어요. 제가 기업에서 수천 번 쓰던 단어였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투자 중단, 손절. 그 말이 제 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한국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에서도 같은 방향이 나옵니다. 놓친 패턴이 있을 가능성이요.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의학을 합니까?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 비웃음. 저는 너무 익숙했어요. 제가 약한 나라, 약한 시장, 약한 기술을 평가할 때 쓰던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때 한국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제인은 악화됐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어요. 희귀하니까요. 전례가 없으니까요. 한국 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면 우리는 영원히 없음만 말하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딸의 몸을 두고 벌어지지만 사실은 체면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틀렸다고 인정하느냐. 유럽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모두 정상 범위 내 변동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패턴은 과잉 해석이에요. 정상 범위라는 기준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국 의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제인의 경우 수치는 정상이지만 변동 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건 단순 자가 면역의 패턴이 아닙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확진도 추측에서 시작됩니다. 교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더 이상의 실험적 시도는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실험적 시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실험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곧 교수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토마스, 여기서 멈추십시오. 당신은 감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정. 저는 평생 감정을 경멸했습니다. 감정은 약함이고 판단을 흐린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인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선생님 눈이 달라. 나를 살릴 생각을 해. 그 말이 제 머리보다 가슴을 먼저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개의 선택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나, 유럽 교수의 말을 따른다. 검증된 방법. 실패해도 변명할 수 있는 길.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 2. 한국 의사를 믿는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 것.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는 질문을 평생 들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교수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감사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살릴 생각을 해. 저는 이메일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교수님 감사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건 제 딸의 생명을 건 선택이었으니까요.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가 맞았으면. 아니, 틀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제가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인이 살아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약속이 아니라 책임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붙잡는 건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딸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선택이 틀렸다면, 만약 제인이 더 나빠진다면, 그 질문들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치료는 과장 없이 시작됐습니다. 기적 같은 약도 영화 같은 수술도 아니었어요. 정교한 조합이었습니다. 약의 타이밍, 염증 반응의 주기, 신경 자극의 강도, 재활의 속도.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 서두르지 말 것. 저는 조급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수치는 언제 꺾이나요? 제 세계에서 성공은 빨라야 했습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고 느린 것은 실패의 징조였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의사는 제 질문을 받아도 늘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반응을 봅니다. 방향을 확인합니다. 방향.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제 세계에서는 목표만 있었지 방향은 없었거든요. 목표에 도달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흘째 아침 제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손이 덜 아파. 그건 작은 변화였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어요. 손이 완전히 펴진 것도 아니고 통증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덜 아팠을 뿐. 하지만 작은 변화는 절망을 깨는 균열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처음 왔을 때 염증 수치가 높았고 특정 지표가 비정상으로 흔들렸어요. 며칠 사이 그 흔들림이 리듬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딸의 통증 시간대와 수치 변화가 맞물렸어요. 마치 음악처럼. 보세요, 여기. 의사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첫날은 여기서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 하지만 사흘째부터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정말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맞다.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그때 유럽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끝입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끝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책임을 끝내는 기술일 뿐이었습니다. 병동의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간호사는 제인의 이름을 밝게 불렀어요. 제인 씨, 오늘 아침은 어때요? 청소 직원이 지나가며 손짓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인은 미소로 답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상하게 목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돈으로 사려던 확신이 여기에선 무료로 흘러다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티게 하는 공기.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제인이 제게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펴보였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며칠 전보다 더 펴졌습니다. 아빠 봐. 어제보다 나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제인이 말했어요. 아빠, 나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재활 들어갑니다. 재활. 저는 그 단어가 두려웠습니다. 그건 회복을 전제로 하는 말이니까요. 유럽은 한 번도 제게 그런 단어를 주지 않았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믿고 시작합니다. 결과는 제인이 만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의사가 결과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제인이 결과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주체를 돌려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베를린과는 다른 리듬으로.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 회복 속도, 재활 일정. 하지만 이번엔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제인의 얼굴. 조금씩 밝아지는 표정. 덜 떨리는 손. 조금씩 펴지는 손가락.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보다 무서운 건 내가 틀렸다는 확신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서열에서 벗어나는 자유. 완벽을 내려놓는 자유. 딸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자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회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인이 재활을 시작하고 손을 움직이는 걸 볼 때까지 저는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제가 배우는 건 의학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태도, 숫자 너머를 보는 시선, 그게 제 딸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재활 첫날 제인은 재활치료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공들이 놓여 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하나씩 집어보세요. 제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제인은 다시 시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쯤에서야 공을 겨우 집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떨어뜨렸어요.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 정말 다시 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제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0분 동안 제인은 공을 짚고 놓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굳고 떨리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만이었어요. 서열이면 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치의가 저를 작은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커피 2잔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순간 제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 제인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곳들이 모두 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유럽에서 잠깐 공부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봤어요. 어디서요? 베를린입니다. 1년 정도요. 그의 발음은 좋았고 태도는 차분했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어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독일 산업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산업 현장. 그 단어 속에 제가 살던 세계가 있었어요.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외국인 노동자였으니까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문장 속에 제가 만든 세계의 어두운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한 번 더 보려고요. 그 말이 제 세계를 바꿨어요. 제가 존중하던 건 권위였는데 지금 제 앞에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그런 세계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하다.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 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 제인이 회복하는 걸 보셨죠? 네. 그게 시작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시작하면 바뀝니다. 저는 그날 밤 제인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제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인이 돌아봤습니다. 아빠, 나 오늘 공 10개 다 집었어. 떨어뜨리긴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활실 창문 밖에서 몰래 지켜봤거든요. 잘했어. 제인이 손을 펴보였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더 펴졌어요. 아빠 고마워. 뭐가? 이번엔 진짜로 나를 봐줘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제인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엔 제인을 본 게 아니라 제인의 성적표를 봤다는 걸요. 저는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인, 미안해. 나는 내 편이야. 이제부터는 진짜로. 제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뀌지 않으면 제인의 회복도 반쪽일 거라는 것을요. 제가 여기서 배우는 건 의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독일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라고요. 한 달 뒤 제가 제안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입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요. 회장님, 그건 수익이. 저는 끊었습니다. 수익이 아니야. 빚이야. 비서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보다 먼저 사람을 보겠다고요. 서열보다 책임을 선택하겠다고요. 제인을 살린 이 방식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겠다고요. 그리고 그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옳은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인의 재활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의 변화도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손가락이 더 펴졌고 떨림이 줄었어요. 그 과정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제인은 젓가락을 쥘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혼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3주째 제인은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자기 이름을 썼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유럽으로 매일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사회는 물었어요. 회장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한국 치료는 검증됐습니까? 리스크는요? 저는 답장을 간단히 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두 회사에 대한 것이었고 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병동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복 중인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음악회라고 했습니다. 주치의가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제인, 참여해 보실래요? 제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피아노를 치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인은 망설였습니다. 저도 불안했어요. 아직 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면 제인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말했어요. 해볼게요. 행사 당일 병동 로비에 작은 전자 건반이 놓였습니다. 피아노는 아니었지만 건반은 건반이었어요. 제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손가락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떨렸어요. 박자가 흔들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제인은 짧은 곡을 연주했어요. 중간에 음을 틀리기도 했고 손이 떨려 건반을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맨 뒤에서 숨을 삼켰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인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제인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게 왔어요. 아빠, 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공항에서 봤던 그 의료진이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인, 많이 좋아졌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이송된 환자 경과를 가끔 확인하거든요. 그는 제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이 사람이 제 딸을 살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제대로 감사를 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겨우 꺼낸 문장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 유럽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일이 여기선 당연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서 가려는데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멈춰 섰어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펜으로 썼어요. 제가 곧 재단을 만들 겁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제협력재단이요. 한국과 유럽을 잇는 통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명함을 받아봤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명함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가고 나서 제인이 물었어요. 아빠, 저분이 누구예요? 공항에서 너를 살린 사람이야.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한국이 위대하다는 자랑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선택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날 밤 제인은 병실에서 건반 연습 앱으로 손가락 운동을 했어요. 화면 속 건반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틀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건 딸의 치료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기준, 사람의 이름, 그걸 되찾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이 경험을, 이 배움을 어떻게 세상에 돌려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퇴원날 의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계속 가세요.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승리 선언이 아니라 책임의 약속 같아서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나 다음에 또 오고 싶어. 검진 때문에? 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사람들 보러. 그 대답이 제 마음을 확정지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모두가 제인의 상태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하고 곧바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희귀질환 국제협력재단 설립안입니다. 이사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내용이 뭡니까? 한국병원과의 협력 체계입니다. 치료비 지원, 의료진 교류, 긴급 이송 통로. 국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길이요.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이득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이득이 아닙니다. 빚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세계를 서열로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치료의 기회조차 못 얻었어요. 이제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검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검증은 움직여본 사람만 얻습니다. 멈춘 사람은 끝만 말하죠. 이사회는 결국 승인했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과반은 넘었어요. 석 달 뒤 첫 번째 환자가 그 통로를 통해 한국으로 갔습니다. 루마니아의 12살 소년이었어요. 희귀 신경질환. 유럽 병원들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서요. 소년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인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제인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렸고 속도도 느렸어요. 하지만 소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인이 돌아봤어요. 아빠, 방해했니? 아니, 들어와. 저는 들어가 제인 옆에 앉았습니다. 제인이 말했어요. 아빠, 나 다음 달에 작은 콩쿠르에 나가볼까 해. 준비됐어? 제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해보고 싶어. 저는 제인의 손을 봤어요. 손가락에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의지가 있었어요. 좋아. 해보자. 제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이 위대하다는 자랑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선택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1년 후 재단을 통해 17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두 방향을 찾았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 주치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환자 경과를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감사를 전해요. 그가 항상 같은 말로 답합니다.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이 이제 제 삶의 문장이 됐습니다. 어제 제인이 콩쿠르에서 돌아왔습니다. 입상은 못했어요. 하지만 완주했습니다. 아빠, 나 중간에 틀렸어. 손이 떨려서. 제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 넌 끝까지 쳤잖아. 제인이 웃었습니다. 응, 끝까지 쳤어.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여전히 질서정연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질서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요. 서열보다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숫자보다 앞서는 건 이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 그건 의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태도, 숫자 너머를 보는 시선, 포기하지 않는 책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방식을 전합니다. 재단을 통해, 환자들을 통해, 제 삶을 통해. 마지막으로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이번엔 진짜로 나를 봐줘서.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확신보다 먼저 사람을 보겠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매일 한 사람씩, 한 걸음씩.
제가 만드는 통로 위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받은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